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규보 시인의 꽃샘바람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샘바람 위에 굳이 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 건데 그건 제가 강의를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따로 묶어서 하지 않고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강의에서는 꽃샘바람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예요. 제가 이 시 읽고 되게 재밌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이 시는 개성적인 인식이 굉장히 돋보이는 시예요. 자, 개성적인 인식이라 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통념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면서 자기의 생각을 나름 되게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어떤 주장이 나타나는데 그 주장을 되게 논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인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 독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나타나는 이 작가만의 개성적인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꽃샘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꽃샘바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잘못됐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꽃샘바람이라고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른 봄에 부는 쌀쌀한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하는데, 이른 봄은 근데 꽃이 이제 피는 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꽃을 피기 힘들도록 이렇게 바람이 차갑게 부니까 꽃을 시샘에서, 질투해서, 시기 질투해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꽃샘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규보는 이 시를 쓰면서 그 꽃샘바람이라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성적인 인식은 뭐냐면요,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꽃이 피면 좋아하고 꽃이 지는 거를 슬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규보는 꽃이 지는 게 왜 슬픈 일이냐고 되물어요. 왜 이규보가 꽃이 지는 게 왜 슬프냐,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지도 역시 아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꽃샘바람 본문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미친 바람, 여기 전풍, 구르는 바람을 미친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약간 과격한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되게 느낌이 있는 번역이에요. 자, 어쨌든 꽃 필 때는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그 바람을 꽃샘 바람이라 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시를 읽을 때 주어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주어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이 시에서 주어가 중요한 주어가 세 가지 부류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물주라는 주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올 거예요. 각각 주어를 좀 주목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꽃 필 때 부는 미친 차가운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한대. 근데 사람들이 이런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러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통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규보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 꽃샘바람이라는 이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물주, 두 번째 주어 나왔죠? 이 조물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이 조물주는 절대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존재이고, 이 조물주는 다름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관장하는 사람, 자연 그 자체예요. 여기 보니까 천공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 장인이래.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자연을 관장하는 장인이 바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조물주죠.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자, 지금 꽃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직유법으로 꽃을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것 같다고 비유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가위질하다는 게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를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위질이라니까 막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가위 막 다 조져가지고 비단을 다 조사버렸다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단을 가위질한 주체가 누구였어요? 조물주였지. 그러면 이 가위질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조물주를 욕하는 거잖아. 그거는 신을 욕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비단을 가위질했다는 거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비단을 쫑쫑쫑쫑쫑쫑 잘라오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표현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단 가위질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비단을 가위질했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조물주가 만든 꽃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조물주가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미 그토록 많은 공력을 허비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비했다는 것도 막 시간을 허비하다 이렇게 좀 너무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력을 허비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였으니 라는 뜻이에요. 많은 노력을 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다, 허비했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예쁘고 힘들게 만든 꽃을 아끼는 마음이 당연하게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공감되죠?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예쁘게 꽃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조물주는 꽃을 아끼겠지. 대체 조물주가 무슨 이유로 어찌해서 그 고운 것, 이건 뭡니까? 꽃이죠. 어찌 조물주가 꽃을 시기해서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냈겠는가에 보내다는 거의 주체가 뭐예요? 이 주체가 뭐야? 조물주가지. 조물주가 대체 어떤 이유로 많은 노력을 들어서 비단을 가위질한 것처럼 만든 예쁜 꽃을 대체 왜 시기해서 바람을 만들어서 그거를 핍박하겠느냐 그 얘기인 거죠. 자, 보냈겠는가? 이거 서리법이잖아요. 서리법. 조물주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물주는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바람 얘기예요. 바람이 만일 하늘에, 여기서의 하늘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조물주예요. 조물주예요. 하늘, 자연, 조물주 다 같은 말입니다. 바람이 만일 조물주의 명령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를 주지 않으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거요. 조물주는 그렇게 꽃을 시샘해서 미친 바람을 보낼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바람이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바람이 과연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독자적으로 시기해서 자기 혼자서 그렇게 꽃을 찾아갈 수가 있는 존재냐는 거지. 만약에 바람이 조물주의 명령을 어긴다면은 벌을 받게 될 거죠. 조물주가 꽃을 그렇게 예뻐하는데 바람이 지 혼자서 시샘한 것도 아닐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차리필 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는 반드시 없다. 이런 법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법이 뭐야? 조물주가 꽃을 시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고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고 한다네. 자, 여기서 이제 주장이 드러나는 거고 여기까지가 바로 파트 1이에요. 자, 파트 1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말이 잘못됐다. 자, 여기서의 말은 뭐예요? 꽃샘바람이라는 말. 꽃샘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추위에 부는 바람이 꽃을 시샘한다는 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지. 그거는 조물주가 그랬을 리도 없고 바람이 그랬을 리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두 번째 주장이 드러나요. 여기부터가 이제 파트 2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 2에서는 뭐냐면 생명의 순환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낼 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물을 고무한다는 게 뭐예요? 고무한다는 게 뭡니까? 힘내도록 격려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게 꽃을 시기해서 꽃을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힘을 주고 고무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은택 입히니 사사로움 엎드리라. 나는 이게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피물무사를 어떻게 이 은택 입히니가 어디에서 이렇게 번역이 나온 건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번역이 되려면은 피물하고 끊고 만물에 무언가를 입히고 그다음에 사사로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게 사사로움을 입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뭐 여기 그냥 써있는 대로 그래도 해석된 대로 한번 갑시다. 자, 바람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은 왜 나쁜 존재가 아니냐? 바람은 모든 만물에게 은혜와 덕택을 입히고 자 그 다음에 만물은 사사로움이 없는 존재라는 거지. 이 사사로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은 꽃에게 은택을 입히려고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사사롭게 꽃을 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꽃에게 해를 끼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꽃을 아껴서 꽃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바람이 꽃에 불지 않는다면, 지금 가정하고 있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논리가 뭐냐면, 만약에 꽃을 아끼는 마음에 바람이 없어진다면 꽃은 뭐 할 수 없다? 영원히 생장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생장이라는 거는 잘한다는 거잖아요. 잘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파트 2의 의미를 이해할 때 여기서 나오는 영원히 생장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 논리가 뭐냐면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꽃이 피는 것도 좋아. 그래, 꽃 피는 건 좋지. 근데 꽃이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냐. 자, 여기서 바로 또 개성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인식의 전환, 통념을 벗어나는 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꽃 피는 것은 플러스고 꽃 지는 것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꽃이 지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꽃이 지는 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이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던 영원한 생장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 근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꽃이 피고 지는 것 또한 모두가 자연인데 피는 것뿐 아니라 지는 것 역시 자연의 섭리이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람은 차게 불어서 결국에는 꽃을 지게 만들죠. 꽃을 지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이 져야만이 뭐가 맺을 수 있어요. 꽃이 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만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씨를 뿌리고 꽃이 자라나서 그것이 꽃으로 생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아까 말한 영원한 생장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은 꽃을 지게 만들죠. 근데 꽃을 져야만이 역설적으로 다시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무슨 성? 생명의 순환성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장이지. 꽃이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고 피고를 반복하면서 생명이 순환하고 영원히 그 꽃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꽃이 피려면 꽃이 져야죠. 바로 그게 뭐예요? 바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막물천기밀, 이거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문이에요. 자,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물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우주라고 번역되는데 이 우주가 이게 원문이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무슨 거대한 다른 신기한 새로운 시어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의 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조물주 또는 하늘, 그리고 자연, 요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 이런 자연의 섭리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주라고 해서 막 더 높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조물주의 이치, 자연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져서 묻지 말아라. 개기지 말아라. 바람이 꽃을 시게 한다느냐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토를 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술이랑 노래는 보통 무엇을 이제 드러내는 시어예요? 풍류를 드러내는 시어죠. 풍류가 뭡니까? 즐기는 거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의 술과 노래는 그 막 청산별곡에 나오거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관동별곡이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뭔가 좀 도피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풍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게 아우 야 머리 아파 그런 거 묻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술이나 퍼먹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장한 게 뭐였어요? 자연의 이치를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섭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연의 순리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묻지 말고 도내라 부르자가 막 도망가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연이 주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게 바로 마지막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르자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르자는. 자, 첫째는 뭐냐면 이 부르자를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보면은 야, 니들 이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권유? 청유하는 말로 읽을 수가 있고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남들에게 청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적 독백.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런 어떤 의지적 태도를 다지는 멘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봤었는데 시가 좀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꽃샘 바람을 통해서 고찰한 어떤 자연의 오묘한 섭리 이렇게 되겠죠. 꽃샘 바람을 통해서 고찰한 자연의 오묘한 섭리. 이 오묘한 섭리는 뭐예요? 바로 생명의 순환성이죠. 그리고 이것을 따져 묻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의 섭리에 순응해 나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출제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 시는 굉장히 뭔가 논리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의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확립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갈게요. 자, 이 시의 논리 구조는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을 제시를 하고요. 이것을 반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가 있었죠. 자, 파트 1에서 드러나는 통념은 뭐였어요? 바로 꽃샘 바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자, 근데 이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박의 근거가 뭡니까? 이 조물주는 꽃을 시기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바람도 조물주의 명령을 어기거나 꽃을 시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파트 2로 갔어요. 그러니까 파트 2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트 2의 통념이 뭐예요? 바로 이 꽃샘 바람과 함께 이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통념. 자,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났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반박한 거예요? 오히려 바람은 꽃에게 은혜를 주는 존재다. 왜? 꽃이 져야지만이 영원한 생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순환성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자의 주장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여러분 이 시가 단순히 그 꽃샘 바람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꽃샘 바람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빡쳐가지고 이 시를 쓰진 않았겠죠. 뭔가 좀 더 우리가 이 시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 화자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말은 제 생각에는 화자는 어떤 자연의 순리 또는 섭리를 거스르는 어떤 인위적인 걸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오묘한 자연의 순리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름을 명명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오만, 독선, 도그마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인위적으로 자연의 섭리 그리고 니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연의 오묘한 이치와 순리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의 어조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논리적이고요. 그다음에 관조라는 건 뭐예요?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를 고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침착하게 무언가를 고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관조적 어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설득적 어조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다 자기 생각만을 얘기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르자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걸로까지 읽으면 충분히 설득적으로 읽을 수가 있을 거고 이게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하는 걸로 보면 뭐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현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 더해서 좀 심화적인 얘기를 하자면 자, 제가 연계시 2개 정도만
같이 이 시로 시랑 같이 볼 만한 주제적인 연관성을 갖게 되는 시 두 개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첫째가 뭐냐면은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 시 좀 이제 볼만한 시입니다. 자, 굉장히 이거 같이 낼 만한 그런 시예요. 자, 왜냐하면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에는 화자가 모란이 져서 슬퍼요. 상황이 모란이 떨어졌어. 근데 모란이 떨어져서 당연히 슬퍼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란이 떨어져서 슬퍼하기만 한 게 아니라 기다리기도 해요. 기다리기도 해. 그리고 이 기다리는 거는 자, 내년 봄을 기다리거든요. 다음 봄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찬란한 슬픔의 봄.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어떤 역설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요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봄이라는 게 찬란하면서 슬프다고 돼 있죠. 자, 봄은 일단 왜 찬란할까요? 모란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찬란한 거예요. 자, 근데 봄은 왜 슬플까요? 모란이 떨어져서 지는 계절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모란이 펴서 기다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모란이 봄에 지기 때문에 또 슬퍼하기도 하는 계절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모란이 피고 지는 걸 통해서 봄 또는 어떤 삶의 양면성, 피고 지는 어떤 생성과 소멸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시가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참고서나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시를 읽어봐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는 뭐냐면요. 박목월 시인의 산유화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자, 여기 산유화가 보면은 굉장히 이 시도 되게 단순한 굉장히 짧은 시인데 무슨 구절이 나오면은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여기서 피고 지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어떤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 또는 생성과 소멸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교보의 꽃샘바람이라는 시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